자, 각종 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현종 논설위원 함께 하시고요.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한국당 이국종 교수에게 SOS 쳤는데 바로 거절당했다 그러는데요. 저희 그 윤우리 기자가 직접 이국종 교수하고 통화를 했다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체도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게 없는 데다가 네. 그리고 제 능력 자체가 정치적인 그런 게 전혀 제가 그런 게 없는데 네. 제가 뭘 하겠냐. 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네. 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네. 절대 뭐 그 자체 노력 자체가 뭐 웃겨 보이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랑 얘기를 나눠보니까는 예. 비대위원장 자리를 거절한 게 아니다. 거절이라는 표현을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절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자격이 안 돼서 그거를 못한다고 한 거다. 이런 표현을 한국당을 그래도 예우를 좀 많이 하셨는 네. 모양이군요. 글쎄 뭐 한국당에 이제 외과 수술적인 그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진짜 예. 외과 의사를 지금 이제 영입하시려고 하는 것 진짜 같은데. 수술을 하시는. 네. 예. 뭐 어쨌거나 이제 이국종 교수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아주 깨끗한 이미지와 함께 예. 또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 뭐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국가에 대한 애국심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사실 이게 이제 어떤 보수가 지금 살려고 하는 데 대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예. 즉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함께 또 어떤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를 갖는 것. 예. 그게 가장 중요한데 아마 그래서 이제 김성태 대행이 이제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까지 한 것 같아요. 아, 직접이요? 네,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한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물론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이국종 교수가 들어와 준다면야 굉장히 사실은 관심을 받겠죠. 예. 그렇지만 이국종 교수도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뭐 저분 사실은 전화도 못 받을 정도로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맞아요. 이제 그리고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최근에 이 자기 문제가 나온지도 지금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물론 이제 어떤 뭐 비대위원이나 이런 걸로 잠시 예.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예.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뭐 훌륭하신 분이시고 나름 참신한 카드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만은 이국종 교수 스스로도 아니 나 병원 정치도 못하는데 무슨 정치를 비대위원장으로 과연 이런 또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예. 의사로서의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살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한국당 입장에서야 뭔가 좀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전두판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국종 교수가 잘 선택하신 거죠. 본인은 의사로서 정말 예. 명성이 있으신 분이고 저분이 그 외과나 긴급수술 그쪽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고 자유한국당 오시는 거 정치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이국종 교수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 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당내 분위기나 아니면 정치에 전혀 모르는 분이 오시면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예. 뭐 비박 친박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혀 정치에 이제 관여를 안 하셨던 분이 오시게 예. 되면 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얼마 못 견디고 결국 나오시게 되는 그런 사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예. 그 아이디어 자체가 사실 현실성이 떨어진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일이 기자가 한 15분 정도 통화했잖아요. 네. 통화해보니까 어때요? 여지가 단 1%도 없어요? 아니면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여지는 거의 없다고 느껴졌고요. 다만 정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거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걸로 봐서는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를 또 만났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경을 표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뭐 새로운 시각도 중요하지만 당도 잘 알아야 되는 거에 사실이잖아요. 뭐 의원들 간의 친소 관계도 그렇죠. 좀 알아야 맞아요. 되는 예. 것이고.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굳이 찾아가기까지 했다는 것은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사실 김성태 원안대행이 그리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사실 이국종 교수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의하면 오케이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별로 안 들어요. 사실 이국종 교수 이미지라는 걸 생각할 때 김성태 원내대표 찾아가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할 가능성이 없다는 건 제가 보기에 김성태 원내대행도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국민들한테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지금 어렵습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내부인이 도저히 우리는 개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하. 외부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정말 외과 수술하듯이 완전하게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되살아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예. 이국종 교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한 게 아닌가. 저는 이국종 교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예. 그쪽이 더 컸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자, 듭니다. 이국종 교수는 그동안 사실 정치권 영입 얘기가 있었어요. 당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쪽에서 영입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이요? 네, 그냥 그런 거는 예의가 아니지. 그런 건 아무나 자, 저랬던 이국종 교수에게 다시 한국당이 요청을 할 정도로 절박했었는데, 그런데 이국종 교수 외에 또 한 분이 또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뭐 저라도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소를 키우고 싶습니다. 소나 키우지 뭐하러 소장사까지 하려고 합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면서 보수에 대해 얘기하시는 분이 보수를 하도 답답하니까 열변을 토하는 거지. 우리나라에 저보다 나은 인재들 많아요. 3, 4선 의원들 뭐 재선까지 포함하면 이 괜찮은 중진들 있어요. 그렇다고 치열하게 좀 토론 좀 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원책 변호사요? 네. 예. 전원책 변호사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의지가 꽤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수 정당의 인물 재생산 구조를 보면 주로 법조인이나 관료, 기업인들 그동안 그렇게 이제 충원을 해왔죠. 근데 그게 지금 이번 선거라든지 이제 그동안에 쌓였던 걸 통해서 이제 한계점을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사회적으로 저명한 지금 이제 인사들을 이제 여러분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이국종 교수도 나왔고 그다음에 전원책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수에 대해서 이제 일침을 가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이미지상 굉장히 좋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기회에 자유한국당이 좀 더 인물 충원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문법을 좀 버릴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성태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까도 이제 백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끼리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려면 이게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 이제 보수도 한번 좀 살아야 돼라고 하는 또 여론도 이럴 수가 있고 또 저런 인물들이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기 때문에 애절함이 느껴지긴 해요. 네, 그런 것들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인물이 좀 내정돼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저렇게 계속 여러분을 이제 찾아다니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절박하다. 하는 것들을 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행동으로 저는 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원책 변호사가 소를 키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도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저라도 해야겠지만 점점점 여기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혹시나 아무도 안 하면 저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럼 의지가 없다면 이런 얘기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아까 이국종 교수 얘기할 때만 해도 이미지가 좋았는데 전원책 변호사 얘기하니까 이미지가 확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그 사회적으로 전원책 변호사 갖고 있는 이미지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양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분이 만약에 비대위원장, 혁신 비대위원장을 온다고 하면 과연 모르겠어요. 보수 측에서 일정 부분 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보수 중에도 좀 진보적이거나 아니면 중도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또 반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보수의 사람들을 아우르면서 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조금 의문은 저는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결국 외부로부터 누가 와서 쇄신과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너무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색채를 내면서 또 어떤 가끔 또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떤 희화화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분이 과연 쇄신과 혁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좀 자유한국당이 새겨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 비대위원장 자리가 이제 내일로 공모가 마감이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좀 추려보면 의지가 있으신 분은 김병준 국민교수 그리고 뭐 전원책 변호사 이 정도로 조금 모아진 것 같아요. 전원책 변호사는 뭐 의지가 있다라고 저희가 단정하기 좀 힘든 것 같고요. 소를 키우시네요. 네, 소를 키우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전원책 변호사의 말 중에 좀 자유한국당도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비대위원장 계속 외부에서 이제 모셔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결국 이제 외부 인사로 결정이 될 텐데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재선 의원, 삼선 의원, 훌륭한 의원들 많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보수의 가치부터 정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먼저 하시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위기가 되면 일단 외부에서 일단 좀 얼굴마담, 소위 말하는 잘 알려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모셔와서 마치 변하는 것 같은 모양새만 보여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자유한국당 내 의원들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보수의 가치가 뭔가.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보수의 가치가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혁신을 하는 게 맞는가? 너무 가면 또 진짜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한테 외면받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에 대한 가치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님 아까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전원책 변호사님이 소나 키우든 뭐하든 저는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전원책 변호사의 말 중에 정말 의원들끼리 정말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보수의 가치가 뭔가를 정립하는 거 그거는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 가볼까요? 네, 대한항공에 이어서 아시아나항공사 직원들도 거리로 나와서 박삼구 회장의 퇴진을 외치는 촛불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개사한 노래 하나에 회장님의 갑질이 또 담겨 있기도 한데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게 노래가 있어요. 저희가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한 방송사의 단독 보도라서 저희가 들려드리진 못하겠고요. 새빨간 장미만큼 회장님 사랑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마음 아는지 이 유행가가 있거든요. 이 노래를 이렇게 개사를 한 겁니다. 아유, 회장님을 뵙는 날 자꾸만 떨리는 마음에 밤잠을 설쳤었죠. 이제야 회장님께 감사하단 말 대신 한 송이 빨간 장미를 두 손 모아 드려요. 읽기도 사실 닭살 돋을 정도의 개사를 저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여직원들이 저걸 다 불렀단 말이에요. 저걸. 단체로 서서 저 노래를 회장님 앞에서 불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예비 승무원들인데 이제 교육생들이죠. 교육생들이 이제 아마 그 박상구 회장이 이제 교육 방문을 할 때 그때 이제 저렇게 삥 둘러싸서 이제 하트 모양의 어떤 종이를 해서 그걸 하면서 저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또 일부 직원들은 이제 가서 이제 포옹하는 역할을 맡은 직원이 있고 또 일부 직원은 뭐 박수 치는 직원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을 했고 그 지시를 상급자가 저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또 박상구 회장은 저걸 보고 내가 좋은 길을 받아간다라고 이제 또 웃음을 하면서 이제 그 만족을 했다는 것이죠. 자, 저게 지금 단순한 일회용 저는 저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북한에서 일어난 일인가라는 걸 생각할 정도로 실제 대기업의 회장에 대해서 좀 굉장히 낯가란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무리 그렇지만. 근데 저것 자체가 그냥 당연하다는 문화. 이게 사실은 그동안 지배해 왔다는 것이고 실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노밀 사태를 저는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었나. 결국은 누구도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불이 났고 그것이 안 된다는 건 누구도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회장한테 저 문제에 대해서 직언을 못한 거죠. 결국 이제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인데 결국 저런 문화 즉 회장을 어떤 뭐 거의 신격화하는 그런 문화가 실제 있던 노밀 사태까지 온 원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듣고 있으면은 제 스스로가 제가 박상구 회장이라면 굉장히 닭살스러웠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얘기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있었다가 그때 묻혔죠 한번. 근데 이번에 이제 아시아나의 노밀 사태가 터지면서 과거에 또 아시아나 내 갑질이 있었던 거와 관련된 제보가 다시 나오는 건데요. 이게 옛날에 있었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저 정말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올 초에 미투가 각계각층에 침투했을 때 다시 한번 또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영상이 지금 아시아나의 근데 지금 문제는 그 당시에 그런 문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됐던 것 같은 게 어제죠. 어제 이제 박상구 회장이 이제 뭐 공항을 찾았는지 회사를 찾았는지 우리 회사 회장님이 찾아오니까 용모 단정, 복장 단정하자라는 문자를 매니저급 관리자가 또 직원들한테 뿌렸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런 걸 보면 이 아시아나 내에서 박상구 회장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전 아까 조금 전에 그 영상 보고 우리가 많이 저런 거 본 게 북한의 김정은 찬양하는 그런 거랑 굉장히 오버랩이 될 정도로 굉장히 저도 볼 때 좀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기내식 대란도 대란이지만 지금 아시아나 항공 내에 저런 모습들을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이 직원들의 퇴진 뭐 지금 오늘 집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항공 못지않게 계속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삼구 회장 개인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 사과 기자회견에서도 딸의 낙하산 논란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대한항공한테 기내식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를 또 대한항공 쪽에다 하고 박삼구 회장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뭐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저런 상황도 회장이 만약에 저런 상황을 하더라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밑에서 알아서 회장한테 잘 보이려고 저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행동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저걸 보고 길을 받아간다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또 저기서 아까 이원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그 직원들한테 안을 때 더
깊숙이 안아라. 뭐 손을 더 깊숙이 잡아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어떤 직원은 일부러 역할을 맡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 연출하고 이런 행동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는 있을 법한 저런 행동을 회장이 갈 때마다 저런 행동을 반복해서 했다. 공항에 또 회장이 나타나면요. 그 승무원들이 와서 꽃 전달하고 이러잖아요. 예. 이게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런 행동을 또 저렇게 용인하고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박상구 회장 일정 부분 저기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그 노밀 사태 같은 경우도 본인의 책임을 자꾸 딴 데 떠넘기려는 의도를 보여요. 사과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과의 진정성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과 내용 중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전혀 없어요. 그냥 미안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안 도와줘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끝났잖아요, 지금. 그리고 자기 딸을 사회생활을 시키기 위해서 상무로 앉혔다?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사회생활 열심히 시키려면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무로 낙하산 안 치면서 무슨 사회생활을 시킵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농락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박상구 회장이 정말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지금의 사태로 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직원들 앞에 잘못한 부분도 직원들 앞에 사과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국민들이 저분의 사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내식 논란에 딸의 논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는 결국 직원들은 거리로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직원들이 또 지난번 마찬가지로 또 이제 이렇게 복면을 쓰고 가면을 쓰고 이제 시위에 참가하는 뭐 그런 경우가 됐죠. 이게 이렇게까지 사실은 이제 악화된 것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금호아시아나가 경영 상태가 예전부터 계속 안 좋아져 왔습니다. 형제 간 분쟁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안 좋아져 왔고 또 회사도 지금 여러 가지 이번 사태도 빚어진 게 결국 이제 1,600억이라는 돈을 다시 이제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는 그런 견해도 있거든요. 물론 아시아나는 이 견해를 부정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거나 사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자신의 일터 아니겠습니까? 일터가 저렇게 국민들로 지탄을 받고 실제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이 승객들로부터 정말 몹쓸 이야기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괴감이 들 정도로 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들 정도인가? 왜냐하면 사실은 그 고객들 같은 경우는 정말 평생에 처음으로 타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그 정말 기내식이라는 게 우리가 로망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기내식이 어떤 게 나오는가 그거 사진도 찍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기내식을 안 준다? 그럴 경우는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양식 먹어야 되나 한식 먹어야 되나 비빔밥 먹어야 되나 이거 굉장히 마음이 또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기내식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비빔밥 준다 이런 게 외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 걸 사태를 본다라면 이런 사태는 저는 처음 보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고객을 위해서 이게 사실은 서비스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고객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좀 자존감에서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아시아나항공이 그 1,600억 좀 뭐 투자 문제로 기내식 업체 바꾼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 바꾼 그 투자를 하는 듯한 그 모습의 회사의 지주회사의 회장격인 하이난항공 회장이 지금 갑자기 실족사를 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이난항공이 투자해서 만든 게 게이트고메 코리아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 7월 1일부터 했어야 되는데 불나서 3개월 못해서 지금 샵텐코에서 3개월 하다가 이제 문제가 터진 건데 그러다가 하청업체 이제 대표가 문제는 이제 10월 1일부터 이 게이트고메 코리아에서 이제 기내식을 납품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게이트고메 코리아의 이제 지주회사로 갔을 때 하이난항공의 회장 왕젠 회장이 프랑스에서 실족사를 했어요. 사진 찍다 그랬다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진 찍다가 낭떠러지 쪽에 사진을 찍다가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그게 한 10m 정도 높이가 됐다고 합니다. 거기서 사망을 한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이 하이난항공도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이게 93년에 설립이 돼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M&A만 한 80건 정도 되고요.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는데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이 그 당시에 이제 반부패 운동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상무위원이었던 왕치산 상무위원이 차명으로 여기 지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고강도 세무조사하고 은행에서 돈 다 빼고 그래서 지금 여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수장이 사망을 했으니 여기에서 설립한 이 게이트고메 코리아 혹여라도 10월 1일부터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물론 이분의 사망에 대해서는 애도의 마음 표합니다만 과연 또 10월 1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의 이 기내식 공급에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아니 근데 지금 아시아나항공 직원 일부가요. 이 1,600억 그냥 돌려주고 기내식 업체에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런 계획이 쉽게 막 이렇게 돌려지고 이럴 수 안 돼요? 그 안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하는 그런 조건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누군가의 한쪽의 귀책 사유로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거지 그냥
그냥 내가 1,600억 돌려줄 게 없던 걸로 합시다는 너무 주먹구잖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집단 소송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집단 소송은 이제 그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밀 사태로 밥을 못 드신 분들, 밥을 못 드신 분들까지는 뭐 그 예를 들어서 무슨 쿠폰 주고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내식이 들어오지 못해서 1시간, 2시간 미뤄진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게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가면 처음에 열차를 타야 되는데 열차 시간도 안 맞고 이제 줄줄이 뭐 여행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모여서 충분히 집단 소송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일단은 국토교통부랑 아시아나에서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이번 승객들에게 줬던 이런 그런 쿠폰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아마 그 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 노밀 사태로 연착 이런 것들로 피해 보신 분들이 모여서 집단 소송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집단 소송에 하나가 더 있는 게 주주들이에요, 주주들. 소액주주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20% 이상 폭락을 했어요.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삼구 회장의 잘못된 판단, 회사의 잘못된 경영 때문에 경영진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할 수 있죠. 당신들이 주주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집단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또 돈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군요.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는 숫자 일꾼이라는 주제입니다. 분위기 좀 바꿔서 굉장히 달달한 소식입니다. 부러운 소식이죠? 네. 그 연예계 소문난 연상연하 커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나 씨와 류필립 씨의 결혼식이 오늘 또 이뤄진다고 합니다. 17살 차이 난다는데요? 네. 이게 류필립 씨가 어린 거죠? 그렇죠. 17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연상 연하 관계 반대쪽이죠. 네. 그러니까 류필립 씨가 29, 그다음에 미나 씨가 46입니다. 그러니까 17살 차이인데. 본명은 박필립 신미나군요. 네, 그래서 저기를 필미 커플이라고 불러요. 미나의 미에 필립의 필에서 필미. 네, 필미 커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미 혼인 신고는 한 상태예요. 혼인 신고는 한 상태인데 이제 이번에 식만. 이제 식만 다시 하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 일반적인 기본적인 가치관상으로 보면은 언뜻 하는 시각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도 그러셨던 것 같고. 근데 어쨌건 이 주변에서 보는 이 부정적인 시선을 TV에 이제 두 분이 같이 출연을 해서 정말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런 부정적인 시선들이 응원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식을 올리지 못했던 것을 오늘에서야 다시 식을 밥잘 사주는 누나였던 모양이죠. 편견을 응원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 또 있습니다. 뭐 미나 씨는 여자로서 현실적으로 출산 문제를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을 텐데 과거 아이를 낳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냈던 미나 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원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애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최근에 동생이 아기를 낳았어요. 곧 돌인데 너무 이쁘니 그래서 애를 보니까 예전에 20대 때는 사촌 동생이 애를 낳거나 이래도 관심이 없다가 이제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결혼할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냉동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야. 근데 있잖아. 저게 사실 현실적 고민이거든요. 이게 46이면은 적지 않은 나이다 보니까 난자 냉동 요즘에 많이들 하신다 그래요. 네. 요즘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주변에 보면 이제 원래 젊었을 때는 아기를 안 가지려고 그러다가 뒤늦게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동기들이나 뭐 동료들이 이제 뭐 애가 있고 하니까 또 나중에 이제 그런 거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출산율이 올해 들어서 0점대로 떨어졌습니다. 심각해요.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30만 명 이제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제 이렇게 지금 또 기술도 많이 좋아졌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아기를 키운다는 게 요즘 뭐 TV 프로 같은 경우 이제 아기 키우는 프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이제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령대가 이제 좀 차이 나는 분들은 여러 가지 걱정들 많이 하시죠. 그렇죠. 또 최근에 또 뭐 근데 함성원 씨 같은 경우는 뭐 거기도 나이가 꽤 많으시잖아요. 거기도 나이가 꽤 돼요. 근데 뭐 자연임신에 성공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 난자 냉동도 해놨었는데 그 안 쓰고 그냥 자연임신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함성원 씨 얘기를. 잘 뛰고 있고 이상은 전혀 없고요. 没事 아야. 제 양쪽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손이에요? 지금 요거랑 요거 손 맞고요. 여기는 16살 차이네요. 여기도 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렇게 연상연하 정도가 아니라
띠동갑이 넘는 이게 여성분들하고 예. 결혼들이 심심찮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제 뭐 이현정 의원이나 저나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저 정도 나이 차이 나오면 이제 욕 먹고 이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보면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나이가 예.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예. 얘기하는 분위기가 많고 이제 저 두 커플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본인들의 결혼 생활 또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셨어요. 예. 아, 나이 차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마음고생도 심했구나. 또 뭐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양측 부모들이 다 반대했어요. 예. 그 반대를 뚫고 사랑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응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 프로그램에 출연한 게 어찌 보면 저 두 분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TV 속에서 보여진 나이는 차이가 나지만 아름답게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 사회적 분위기를 많이 바꿨다. 저런 모습이 많이 보이면 볼수록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볼 때 나이 차는 거의 뭐 미국처럼 우리도 별 상관없이 그냥 결혼하고 사랑하고 이런 분위기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남편이 부인이 함소원 씨가 많아봤자 한 5살 정도 많겠지 이 정도밖에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함소원 씨 딱 보면 정말 동안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16살 차이인데 예. 이 진화 씨가 처음에 함소원 씨를 보고 아 나보다 누나인 것 같긴 한데 한 5살 정도 많겠지 했는데 예. 이제 알고 봤더니 16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양가가 여기 진화 씨는 이제 중국이니까요. 예. 엄청나게 반대를 했나 봐요. 아버지가 이제 인연 끊자. 이제 우리 너랑 나랑 이제 아들 아빠 이거 아닌 걸로 인연 끊자라고 할 정도로 정말 양가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었는데 예. 이제 그걸 뚫고 이제 사랑을 키워갔던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두 분이 또 더 간절했던 것 같고 예. 사실 저기 지금 우는 장면 나오잖아요. 지금 저 우는 장면이 아이의 초음파 울음 그 소리를 듣고 그거 이제 울음을 터트리는 TV에서는 저 장면이에요. 아내의 맛에 네, 요즘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동안에 정말 힘들었던 모든 게 눈 녹듯이 사라졌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네요. 아니 사실상 일반 부모들도 처음에 저 초음파 심장 소리 들으면은 눈물이 찔끔 나려고 하는데 경험담이 예 경험담입니다. 저 16살 차이가 나는데 이 와중에 그걸 모든 걸 극복하고 아이까지 가졌다고 하면은 정말 얼마나 감정이 저 표정이 뭐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 네.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지금 어쩌면 옛날에는 사실은 저 정도 연세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사실 아기가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왔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냉동 보관한다든지 했는데 실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의술이 많이 좋아져서 실제 어떤 연령대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또 이제 아기를 갖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긍정적이죠. 봅니다. 예, 굉장히 좋은 그런 거죠. 것들 예. 또 하고 또 저는 맞춰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인식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두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 사회가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시선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두 사람 관계가 중요하고 두 사람과 얼마만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또 맞춰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혼인신고를 연상 연하 커플들은 먼저 하는 어떤 흐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미나 커플도 그랬었는데 함성원 씨 커플도 먼저 혼인신고를 또 했더라고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부모님의 반대를 반대 극복하기 때문입니다. 위해서. 대부분. 그래서 혼인신고를 혼인신고를 먼저 그냥-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의 반대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대부분이 그래요. 저도 제 주변에 연상연하 커플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반대하면 혼인신고를 둘이 먼저 해버리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혼인신고까지 했으니까 허락해 주세요. 쪽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근데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제 부인이 저보다는 한 12살 정도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진 않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가 변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좋으면 됐지 뭐. 내가 왜 사람들 시선을 의식해? 예. 내가 이 사람 사랑하면 되고 저 사람 날 사랑하면 되지. 그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이야. 이제 그러면서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문제는 그래도 주변에서는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미나 씨가 했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부정적 시선을 이런 커플들이 바꿔주는 거예요. 아하. 이런 커플들이 사회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나가고 이러면 이제는 이런 어찌 보면 이 연상연하 커플에 관련된 뉴스가 아닌 세상이 곧 올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이게 저 함소원 씨도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것 같아요. 방송 통해서 이번에 시어머니 처음 보는데요, 이제. 그동안에는 보질 못했던 거예요, 시어머니를. 그렇죠.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더 재밌는 거는 중국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함소원 씨가 처음에 이제 반대할 때 사주를 보냈대, 사주. 두 사람이. 근데 사주를 보고 나서 반대를 더 이상 안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도 아마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예전에 두 사람이 우리 사주 단자 보내듯이. 그렇죠. 이제 두 사람의 어떤 인연이랄까요? 아니면 뭐 연관성 이런 걸 우리 뭐 이제
이제 그걸 또 이 종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사주에 대해서 되게 뭐 맹신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사주를 보내고 나서 양가 집안의 반대가 일정 부분 좀 해소된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시어머니 되는 분도 아마 만나보고 함소음 씨 보면서 많이 보스가 남다르신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큰 농장을 운영하는 분이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 분위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결혼도 그렇지만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제 길거리에서 본인들의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대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근데 뭐 젊은 세대가 볼 때는 뭐 이 정도가 뭐가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예전에 사회 분위기가 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어른들 오면 손잡고 있다가도 손을 놓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요즘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제가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거나 길 가다 보면 아이고 저거 좀 심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도 보여지는데 그런 사회 분위기가 결국은 이런 모습까지 결국 나이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자기네 생각을 표현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 나타내고 표현하는 데는 전혀 주저함이 없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아무튼 뭐 근데 이제 뭐 이런 현상이 물론 우리가 연예인들 대표적으로 보아서 그렇지만 사실 국제 무대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 무대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몇 살 차입니까? 부인하고 멜라니아 여사하고. 많이 엄청나게 차이죠. 70과 이제 뭐 거의 40대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반대로 또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부인이 자기 선생님이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나이를 지금 찾아봤더니 24살 차이예요. 마크롱 대통령하고 부인하고요? 네, 그러니까 류필립 씨나 함소원 씨 커플보다는 더 많죠. 18살 차이 정도는 뭐 차이도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자기 선생님하고 그 아들하고 친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결혼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프랑스도 저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특별한 현상이라 우리가 봐서는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부럽죠 뭐.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